예, 안녕하세요. 예, 제 환자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60세 중년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한쪽 어깨가 아프다고 수년 동안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러면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빠지셔서 이번엔 또 허리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시고 결국에는 수술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증상이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편함을 참고 지내셨는데 TV에서 파킨슨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증상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외래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실 텐데요. 실제로 파킨슨병은 노화로 인한 증상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 다른 병으로 인한 증상들과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파킨슨병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깨 통증도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만 더 빨리 진단이 되셨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삶을 지내셨을 텐데 라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예전에만 해도 파킨슨병 혹은 파키스탄병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 이제 그 국민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을 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파킨슨병을 알고 계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는 파킨슨병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파킨슨병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60세 이상에서 한 1에서 2%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치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 자료를 확인했을 때 2004년에는 10만 명당 41.4명이던 파킨슨병 환자가 2013년에는 142.5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해마다 13.2%씩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파킨슨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해서 발생률이 70대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고요. 70대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70대 이후에도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 보면 완전 나이에 따라서 증가폭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파킨슨, 우리가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되게 나이가 많아서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서 확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파킨슨병의 가장 흔한 호발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사실 더 일찍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80대까지 건강하셨다고 해서 80대 파킨슨병이 안 걸린다는 뜻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는 아니죠. 80대에도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50대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운동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운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떨림, 그다음에 근경직, 그리고 동작이 느려지고 작아지는 서동증, 그리고 보행장애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떨림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환자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데 손을 떨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환자가 손을 움직이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전증과는 사실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는 뭐 소파에 가만히 기대서 손을 내려놓고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실 때 손떨림이 있다고 하면 파킨슨 떨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근경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작이 느려지고 작아지는 서동증으로 인해서 동작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고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보폭도 작아지고 동작도 느려지고 걸음도 느려지고 하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는 큰 동작보다는 뭐 글씨를 쓴다든지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단추 채우기라든지 이런 세밀한 동작에서의 장애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전증과 비교를 하면 수전증은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거죠. 그렇죠. 뭐 물잔을 든다고 할 그렇죠. 때 미세하게 네네, 떨린다든가 맞습니다. 하는 거고 파킨슨병은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을 느낀다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의 떨림인 거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이런 파킨슨 증상이 한쪽 팔 다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이 반쪽을 쓰기가 힘드니까 반측마비다라고 얘기를 해서 뇌혈관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잘못 오인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보행 장애들도 파킨슨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말로만 들으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이제 촬영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보폭도 작아져 있고 팔 흔드는 것도 없고 굉장히 느려져서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손도 떨고 계시네요. 네네. 아까 걸을 때 손 떠는 게 파킨슨병 떨림의 특징이라고 보통 말씀을 걸을 때 드렸었죠. 보니까 첫발 뛰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걸을 때 이제 첫발 떼는 게 어려운 거는 이따가 말씀 잠깐 드리겠지만 보통 파킨슨병에서는 조금 진행을 해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걷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서 걸음을 시작을 못 하시다가 막상 걷고 나면은 또 잘 걸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은 이거 심리적인 거 아니야? 꾀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나는 걷고 싶은데 못 걷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총총걸음이라고 하는 보폭이 좁아지는 네네. 걸음걸이가 나온다 하면 병을 의심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초기에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보폭이 작아지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요. 한쪽 팔을 안 흔들게 됩니다. 이제 한쪽 팔을 안 흔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한쪽 팔을 덜 흔드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모습을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이제 보이게 만들게 합니다. 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병이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걸을 때 발이 안 떨어지는, 걷고 싶지만 발이 안 떨어지는 보행 동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걸음이 느려지거나 종종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동년배에 비해서 걸음이 좀 내가 늦어서 의식적으로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들이 있는데요.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증, 우울증, 기립성 저혈압, 소변 장애, 대변 장애, 그다음에 뭐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수면 장애, 통증 굉장히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운동 증상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운동 증상들이 무시받기 쉬운데요. 사실은 파킨슨병 증상을 큰 빙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운동 증상이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이 숨겨져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비운동 증상들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심지어 20년 전에,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그다음에 후각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알아채기 위해서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을 미리 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나타나면 병과 연결시키기도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무서운 파킨슨병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런 파킨슨병은 뇌 안에 누이소체라는 이 단백질 응집체가 쌓여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누이소체가 특히 움직임을 관장하는 도파민 신경계에 더 많이 침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이 더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이 이런 누이소체가 왜 쌓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다양한 환경적 인자와 유전적 인자들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그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미리부터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 치료의 기본 개념은 증상의 조절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음으로써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처럼 파킨슨병 환자들은 파킨슨 약을 먹음으로써 증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아까 뇌 안에 부족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보충해주고 약으로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뇌 안에 들어가서 도파민이 되는 약물, 그리고 도파민의 분해를 막아주는 약물,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도파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물은 뇌 안에 들어가서 도파민이 되는 레보도파 제제이고요. 아주 초기 환자부터 진행된 환자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도파민의 분해를 막아서 뇌 안에서 도파민이 더 길게 오래 유지되도록 하게 해주는 약물이나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들을 같이 사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파킨슨병은 약물로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 증상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고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일상생활을 잘 하시면서 잘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걱정하시거나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조금 진행이 되면은 약 기운이 자꾸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 기운이 다음 약 복용할 때까지 지속이 안 되는 약효소진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약을 올리다 보면 약 기운이 너무 세서 생기는 이상운동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미리 예방을 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보통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채소와 이제 그 올리브유, 그다음에 생선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하는데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잡곡밥이라든지 다양한 야채, 살코기,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5회 이상, 그다음에 30분 이상, 그다음에 강한 강도,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의 강한 강도의 운동을 권하고요. 너무 과도한 운동은 다치거나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병원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